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꿀벌을 본 적이 있는가? 향긋한 꽃가루를 찾아 산기슭을 돌아다니는 꿀벌. 솔빈 씨, 왜 그렇게 심각하게 꿀벌을 찾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물 번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꿀벌들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원인이 맞는데요. 봄철에는 특히 이것 때문에 더 문제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꿀벌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먹이를 못 찾게 되니까 생존성이 뚝 떨어지는 거죠. 봄에 더 문제다. 그게 뭔데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숨까지 막히게 만드는 미세먼지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조기 사망이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서부터 봄철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위험하다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는 저만 모르고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봄철 미세먼지 왜 나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두 분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유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김순태 교수입니다. 저는 이거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대기오염물질이 농도가 왜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서풍을 타고 최악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우리나라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작년 12월에 핀란드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3년 이후에 10년 동안 최악의 그런 중국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보센터에서도 중국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면 2022년 대비 23년에 2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관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고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거 중국에서 왔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도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보통 흔히들 중국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 중국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도 분명히 더해지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하고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북한의 영향도 더해지게 됩니다. 오, 북한의 영향도 있군요. 정말 이거 의외의 사실이네요. 그러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미세먼지는 먼 곳에 있는 중국에서부터도 이동되어 온다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게 있죠. 그쵸. 특히나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휴전선으로부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렇죠. 이 바람, 기상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북한 배출 영향이 한 10% 이상까지도 높아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2024년 올해 봄의 전망은 어떤가요, 미세먼지? 중요해요, 이거.
봄철에 미세먼지가 어떨 것인지 전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계절관리제를 통해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4.2% 정도 더 낮게 미세먼지 농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근데 3월 달은 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대기 정체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기상 영향이 있습니다. 적도 부근의 그 해수면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기 정체가 이제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2018년 서울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엘니뇨에 의해서 대기 정체가 발생이 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약 한 20%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3월에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해 봤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잖아요. 저희 기관지를 위해서. 근데 특히나 심함이 뜨는 날에는 어스널스쿨 같은 데 들어가서 기류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오. 가끔 보면은 기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확 쓸려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랑 기류가 꽤나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더라도 강한 공기의 흐름으로 배출된 자리에 쌓이거나 집중되지 않고 멀리 퍼져나가면 그렇죠. 미세먼지 농도는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3월 달에 대기 정체가 집중돼서 이제 발생이 되고 오염물질 배출까지 많아진다면 굉장히 고농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런 대기 정체가 최소화된다면 조금 배출이 많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봄하면 황사도 생각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 황사도 미세먼지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구분을 몇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배출 지역에 따라서 국외와 국내로 나누기도 하고요.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인위적 오염원 혹은 자연적 오염원으로 나누는데요. 인위적 발생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가 석탄 화력이라든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 오염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저희가 화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바다에서도 우리가 해염 입자라고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황사 같은 경우에도 모래사막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 모래 입자들이 공중으로 부유하게 되고 이것들이 수백 킬로미터 혹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게 돼서 영향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들이 종종 봄철에 이게 나타나게 되고 특히 건조한 시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질의 악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이 입자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호흡을 할 때 많이 이 코나 이 기관지에서 많이 걸러지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뭐 맞아요. 그때라고 미세먼지가 없었던 건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가 팀장님 지금처럼 사회적 문제, 글로벌 문제로 떠오르는 게 언제부터였나요? 실은 미세먼지의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과거 아주 오래된 문헌에 의하면 흑비가 내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옛날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근데 2020년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00년도 초반부터 미세먼지로 인한 인류의 건강 악영향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고요. 특히나 2005년에는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이게 심각성이 더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도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고 네. 또 덜 유해한 물질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입자가 아주 작은
그런 물질들이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WHO의 발표고요. 네. 국민들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좀 더 미세먼지를 빨리 개선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성분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시한폭탄처럼 늘 조심을 해야겠네요. 요즘 기사를 보면 미세먼지가 치매를 일으킨다. 혹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미세먼지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나 저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호흡을 통해서 이 폐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혈관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 염증 수치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WHO에서도 이 미세먼지 성분 중에 하나인 원소탄소를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요. 공기 중에 있는 이 미세먼지는 상당히 크기가 다양합니다. 보통 대기 환경 기준에서는 PM10 10마이크로보다 작은 경우 그걸 저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PM2.5, 2.5 마이크로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초미세먼지입니다. 인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어 메커니즘이 없어요. 방어 바로 기전이 침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혈관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면 온몸을 혈관을 통해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이것들이 취약한 부분들을 공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이 뭐 발암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그 연구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한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미세먼지의 어떤 그 성분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서 걸러낼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은 크기인데다가 발암성 물질을 많이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였네요. 보통 미세먼지 하면은 개개인이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공장 혹은 산업체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공장 굴뚝이나 네. 뭐 이런 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정부센터에서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대기오염 물질이 어디에서 얼만큼 배출이 됐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공장 굴뚝이나 발전소나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약 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자동차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게 큰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배출 원별로 분석을 해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한 44% 네.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배출하는 게 한 33%에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와 일반 국민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80%를 넘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노력들은 실은 이런 큰 공장 굴뚝과 같은 배출원에서의 감축도 저감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네.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발생시킨 미세먼지 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는데 교수님 그러게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를 좀 예를 들고 싶은데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저희가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운송을 해야 되고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가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은 에너지 사용은 결국에는 대기 오염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 부분만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음식물을 만들 때는 조리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음식물이 재료가 되는 어떤 재료들을 저희가 재배할 때도 에너지가 사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재배해서 저장할 때, 운송,
그리고 그걸 먼 곳에서도 저희가 수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그 소요가 되거든요. 단순히 음식물을 조금 남긴다라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떤 적은 에너지만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지만 네. 저희가 그거를 재배에서부터 운송, 저장, 그다음에 다시 그 요리 과정, 그다음에 폐기, 다시 운송 이런 모든 전 과정에서의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미세먼지라는 게 환경오염이랑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정부는 물론 국민까지 다 같이 동참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는 마스크 혹은 공기청정기처럼 피하는 방법은 알지만 줄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뭐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는 배출량을 산정하는 그런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배출량을 가지고 의사가 병을 찾아내듯이 배출원별로 어디에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게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단계일 것이고요. 그렇게 찾아낸 원인에 맞게끔 대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 원인에 맞게끔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문제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봄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헤치는 현장을 취재해 봤습니다. 계속 쫓아오잖아. 꿈돌아, 괜찮니? 너도 위험해. 안녕하세요, 혜빈 씨.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주 힘드시죠? 미세먼지 때문에. 네, 미세먼지가 저를 자꾸 쫓아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마스크 쓰시고 네. 저랑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네, 가볼게요. 제가 좀 너무 궁금해요. 미세먼지 실험실 여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미세먼지 실험실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알기 위해선 도대체 어떤 실험이 필요한 거죠? 먼저 미세먼지를 만드는 실험을 먼저 해야죠. 미세먼지를 만들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잠시 다녀올게요. 아니, 미세먼지를 저렇게 채취하는 게 맞나요? 이거 하루 종일해도 얼마 못 모으겠는데요? 박사님, 제가 이곳저곳에서 채집을 해왔거든요. 이걸로 실험하면 안 돼요? 이걸로? 실제로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우리가 아주 나쁜 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나쁜 날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를 대용량 미세먼지 포집 장치로 1년 내내 포집하면 네. 100g 정도밖에는 포집을 못 해요. 네. 우리가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을 하려면 하루에 10g 정도가 필요한데 1년 내내 모은 다음에도 10번밖에는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맞습니다. 저도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워낙 많다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그거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실험하면 되겠다 했는데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 그 생성하는 과정부터 실험하는 것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죠. 네. 저희가 만드는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가 불에 탈 때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판 가스를 질소 가스와 섞어서 네. 이렇게 태우죠. 태운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미세먼지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조절해 가면서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만들어진 미세먼지의 특성까지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는 아주 다양한 발생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있고 어떤 거는 우리 가정에서 요리하는 과정 중에 가스 레인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도 있어요.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이런 발생원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화학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화학적 특성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특성을 조절해 가면서 만들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생성된 그리고 또 포집된 미세먼지를 볼 수 있나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쵸. 그렇지만 이런 포집 장치로 포집한 미세먼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미세먼지예요? 네, 여기 보이시는 까만 것이 네. 미세먼지고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블랙 카본이라고 부르는 그런 미세먼지예요. 블랙 카본이요. 네, 세포에다가 미세먼지를 먹이기 위해서 먼저 세포 배양액이라는 것을 준비하는데 네. 세포는 세포 배양액 안에서 크고요. 미세먼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 배양액에다가 미세먼지를 아까 포집한 미세먼지를 잘 긁어서 집어넣고 초음파 분산 장치를 이용해서 분산시켜요. 그리고 이제 골고루 섞인 배양액을 세포에게 줌으로써 세포 독성 실험을 할 수가 있죠. 세포는 미세먼지가 없는 배양액 네. 그리고 미세먼지를 골고루 섞은 배양액에서 각각 뭐 하루나 이틀 정도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세포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포가 얼마나 빨리 죽었는지, 또 세포가 아플 때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분비 물질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토카인, 신호전달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물질들을 분석함으로써 세포가 얼마나 아픈지, 미세먼지가 세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박사님, 앞으로 이 연구 계획도 궁금하네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박사님의 연구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내세요.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험은 많이 봤어도 직접 만드는 실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이 세포를 통해서 직접 보니까 정말 의학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매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미세먼지 예보를 더 세분화한다고 밝혔거든요. 팀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존에는 하루 전에 그 상황을 알려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급적 36시간 전에 고농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예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거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계절에 대한 예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떨 것인지, 그리고 봄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준비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미세먼지 예보하면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 단계를 나누는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대기질 예보 시에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요. 이러한 그 등급을 나누는 과정은 어떤 농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영향을 미리 조사를 해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소위 환경 질환을 가진 분이라든가 임산부, 유아, 어르신들이 대기 중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쵸. 이런 분들이 기회를 가지고서 좀 회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는 다르게 이 대기 환경 기준이라는 것도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대기 중의 농도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어떤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기준이 1세제곱미터당 지금 15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한 달 전쯤엔 미국은 12 마이크로그램에서 9 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되는 것을 지금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생각하며 계절관리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라든지 또 관리 조치를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계절관리제라고 하는 이런 정책은 2019년 12월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정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왜 높으냐, 그 기간을 관리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착안을 해서 계절관리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시행된 계절관리제를 쭉 살펴보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 33.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정도 농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계절관리를 시행하고 지금까지 관리되어 온 실적을 보면 한 23에서 24까지 낮아졌네요. 굉장히 큰 폭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농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농도가 낮은 조음일수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나를 파악해 보니까 조음일수는 한 20일 정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나쁜 일수는 15일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어떤 거 더 있을까요? 핵심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정책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대책은 2019년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장의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될 때 그 관리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그런 대책 외에도 한국과 중국 그 양자 간에 실질적인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환경기술 실증 사업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협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이외에 여러 국가들이 다자간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의 의식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국내의 어떤 오염원을 보게 되면 뭐 산업이라든가 어떤 큰 배출원에서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보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높거든요. 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염도가 높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오염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뭐 넷제로라든가 뭐 탄소제로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기오염과 같은 정책들은 함께 가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줍기 전에 버리지 말아야 되고 버리기 맞아요. 전에 만들지 말아야 말자. 된다는 말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출을 현명하게 할지 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세먼지 현황 파악과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조사 시스템 다른 나라에서 도입하고 싶어 할 정도로 우수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캡스라고 하며 대기정책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 9개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13개 배출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얼마나 어디서 배출하고 있는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 상황을 살펴보면 공장은 약 5만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자동차는 2,500만 대가 돌아다니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농기계, 비행기, 선박 등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우리가 주로 하는 고기 구이 과정 중에서도 오염물질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2019년에 만들어졌으며 정보센터에서는 약 150여 개의 유관기관에서 260여 개의 기초통계 자료를 입수하여 매년 배출량을 산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 발표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미국도 3년마다 국가 배출량을 산정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장 굴뚝 같은 경우 굴뚝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산정하는 방식과 석탄, 석유 등 연료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기준을 삼아서 오염물질 배출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차량 등록 대수와 이 자동차들이 하루에 어디를 얼만큼 운행하는지를 조사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소비재의 사용량 통계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과학적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저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아있는 생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생활 패턴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완벽한 참값이 아닌 최대한 근사값을 찾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정하고 있는 배출원이 전부일까요? 혹시 빠져있는 배출원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아직 산정하지 못하는 배출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으며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계산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시스템을 캡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캡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산정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신다면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공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측정소에서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런 도로에서까지 측정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 곧 개발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런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전 세계 미세먼지 심각성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최근까지 이어진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이 조기 사망이 한 수백만 명인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직접 배출되는 것들도 있지만 다른 재료가 되는 전구물질, 우리가 보통 재료물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초미세먼지가 건강상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후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초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많은 대기오염물질의 어떤 관리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라마다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원인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라별 저감 정책도 다양할 것 같아요.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7년 연속 가을과 겨울철 대기오염 종합관리 캠페인을 전개해서
탈석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56.2%까지 낮아졌고 청정에너지 비중은 25.9%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런던 스모그로 유명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 중심부를 통행할 때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질 펀드를 조성해서 초등학교 벽면에 식물벽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03년부터 차량 연식이 7년 이상인 트럭과 버스 등에 대해서 디젤 차량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대기질이 나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고 있고요. 이렇듯 각 나라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면서 느끼는 건 미세먼지 저감 국가별로 따로 또 같이 전략이 필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따로 전략이라고 한다면 교수님 같이 함께 풀어가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동북아 지역에서의 하나의 호흡권, 공동의 호흡권을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려면 국가 간의 협력 혹은 협조가 상당히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협력을 저희가 고려를 하려면 가장 더 선결돼야 될 조건이 어떤 과학적인 이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2016년에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동으로 코러스 AQ라는 위성을 이용한 어떤 관측 실험을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 중에 하나가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이 국내에서 유발된 것과 국외에서 유발된 것이 대략 한 반반 정도다라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되게 공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올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월까지도 이런 실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AQ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더 넓어졌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그다음에 대만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어느 한 국가가 혼자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네.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적인 이해를 토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대기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효과로 나타나는지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국가 차원에서 보면요. 그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에서는요. 대기 환경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만족하도록 제도들을 만들고 그 제도들이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량을 많이 줄였고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중국만 보더라도 과거 10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 절반 정도로 낮아졌어요. 확실히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한 가지 물질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구성 성분으로 재료 물질로부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 물질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그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봄철 미세먼지 왜 나쁨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청정한 대기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WHO에서 제시한 수치까지 감축을 하려면 정말 더 강도 높은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기준인 5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016년에 2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던 농도를 작년 농도 수준을 보면 18까지 개선을 해왔습니다. 근데 26이었던 것을 18까지 낮추는 노력에 몇 배나 어려운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실은 미지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농도 개선의 그런 과정을 실은 어떤 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다면 네. 목표 달성은 좀 더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 거라고 저희는 네. 생각하고 있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태 교수님은요? 분명히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국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절대적일 것 같아요. 이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면은 마스크 챙기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저희의 방패로 사용하잖아요. 이 외에도 개개인이 미세먼지로 안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왠지 두 분은 알고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회피 수단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금방 저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당분간은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보에서 보통 매우 나쁨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보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네. 보통 환경성 질환을 가지신 분 혹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기오염도가 조금은 나빠도 뭐 건강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본인이 혹은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지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대기 환경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유도해가는 것이 저희가 마스크 없이 네. 공기청정기 없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솔루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 중인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하네요. 최근 사회적 이슈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계획해서 발표한 바 있잖아요. 근데 미세먼지 제로라고 하는 거는 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제시하고 예. 그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 안에 어떠한 물질들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그 구성 성분에 대한 그리고 유해한 물질은 또 어떤 물질들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연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알아야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은요? 저도 초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아직 국내에서는 높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농도를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 어떻게 하면 부담이 덜 될지를 조금 학생들과 더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두 분,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가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 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곰팡이병을 이겨내는 유전자 변형 바나나가 개발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는 사실 단일 품종으로 곰팡이병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호주 연구팀에서 유전자 변형 바나나를 개발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발견한 야생 바나나에서 곰팡이의 강한 유전자를 찾아내 이를 기존 품종에 더한 것인데요. 호주 정부가 수년간 재배하며 관찰해 최근 식용 재배를 승인했습니다. 기존 바나나와 영양 성분도 같고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하다고 하네요. 곰팡이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바나나 축하해!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팀이 뇌파를 모사한 초음파로 뇌신경을 조절하는 기술을 찾았답니다. 쉽게 말해 외과적 수술 없이도 초음파 자극으로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금속 전극을 뇌에 삽입하는 외과적 수술 방법은 조직 손상이나 감염 등의 부작용과 뇌 심부에 대한 조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뇌파 형태를 모사한 초음파를 개발해 조직 손상은 물론 뇌심부까지 정밀한 자극이 가능해졌습니다. 실험 생쥐에게 초음파 자극을 준 결과 생쥐의 운동 기술 및 기억 능력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성공했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울증이나 뇌전증 등의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 이 시간 봄철 미세먼지 왜 나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서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는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 타기, 생활 쓰레기 줄이기, 불필요한 전기 사용하지 않기 등등 체크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네요. 오늘부터 당장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팀장님? 앞으로 미세먼지 관리는 실은 과거의 미세먼지 관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힘써주시고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도 공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